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의 475페이지 최신 기출문제 46회의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 기간, 회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거. 또한 기업은 일반 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부 통제 제도 목적이 세 가지가 있죠. 굳이 순서대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가 이게 나와 있죠. 기업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확보. 두 번째가 이게 있었죠.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가 목적이다. 세 번째가 이게 있었죠.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요게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을 원가로 구성된다. 틀렸죠? 네. 우리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원가로 가는 것은 후입선출법입니다. 후입선출법. 늦게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된다. 우리가 원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출고가 되어야 원가가 구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지금처럼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낮게 평가가 되려면은 과거에 입고된 것이 재고로 남아야 낮게 평가됩니다. 그게 후입선출법이에요. 후입선출법은 과거 것을 재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단가가 재고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도 후입선출법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주로 고가의 보석이나 골동품 등의 정확한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건 개별법이에요. 이런 보석이나 골동품은 양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거기다가 단가표를 붙여가지고 재고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개별법이라고 그러죠. 4번. 기초 재고와 기중에 매입한 재고가 구별 없이 판매되는 원가의 흐름을 가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균법, 총평균법으로 계산할 때 기초, 매입 모두를 더해서 수량과 금액을 더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은 기초라든가 매입 구분 없이 모두 하나로 평균을 내서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입니다. 옳은 것.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자기 주식 관련 거래 자료이다. 22년도 6월 30일 날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자기 주식 여러분 아시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6월 1일 날 10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리고 6월 15일에 위에 자기 주식 중에 3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현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거죠. 6월 30일 것. 질문이 이거죠. 6월 30일에 회계 처리. 위의 자기 주식 중 자녀 주식 70주를 한 주당 7,000원의 현금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70주 곱하기 7,000원.
77은 49, 49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의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가 자기 주식이 돼 있어요? 최초에 얼마 주고 산 거냐면은 8,000원에 산 거죠. 그러면 7, 8에 56, 대변에 56만 원의 자기 주식이 대변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익이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차변에 오겠군요. 자, 그런 분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6월 30일 분계는 차변에 77은 49, 답이 몇 번에 있습니까? 이거 반영해야 돼요. 네. 자, 6월 15일 날 30주를 만원에 처분하면서 한 주당 2,000원씩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말이죠. 서로 상계하여 처리해야 돼요. 잔액이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무시하고 요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었어요. 자, 6월 15일 날 한 주당 2,000원씩 30주면 얼마인가요? 3위는 6만 원인가요? 네. 6만 원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고 상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000원씩 70주 1,000원씩 70주 하면 7만 원이라 그랬는데 6만 원을 상계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답이 있어요. 4번. 1번이 아닙니다. 네. 1번은 대변의 자기 주식 금액이 일단 틀렸고, 네. 70주 곱하기 8만 원 해야 되는데 여기는 35만 원이 나올 수가 없죠. 네. 뭐 2번은 차변의 현금이 일단 틀렸고요. 3번도 3번은 자기 주식이 56만 원이 70주가 56만 원이 아니죠. 8만 원에 산 거니까. 맞구나. 7, 8에 56. 예.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이 답이라고 하면은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것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요 3번이에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4번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계해야 됩니다. 잔액이 이중으로 남지 않아요. 잔액은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6월 15일 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6만 원이 있었어요. 그걸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만 손실로 인식하게 된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네, 4번입니다. 다음은 안 맞는가요? 요 분계를 제가 취득 6월 1일, 6월 15일, 6월 30일로 나누어서 한번 분계해 볼까요? 네. 자, 분계 한번 해 봅시다.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6월 1일 거. 자, 6월 1일 분계는 차변에 자기 주식 차변에 자기 주식이 100주를 8,000원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만 원이죠. 8,000원 곱하기 동그라미 2개 80만 원. 대변은 현금으로 매입했죠. 80만 원. 현금 80만 원. 자, 이걸 거래의 결합관계로 얘기해 볼까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이죠. 계정 과목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차변에 오면 자본 감소예요. 그래서 이건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 그러니까 자본 조정의 감소다 이 말이고, 대변은
자산 감소. 그 다음 6월 15일 분기 한번 써볼게요. 아유, 복사하려더니 안 된다. 네. 2022년 6월 15일 거래의 분기를 한번 써보자. 자, 자기 주식을 30주를 한 주당 10,000원의 현금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 30주 곱하기 10,000원이면 300,000원이죠. 대변은 자기 주식이 나간 거죠. 얼마에 산 거예요? 8,000원씩 산 겁니다. 그래서 30주면은 38에 24. 24만원이죠. 그래서 지금 6만원만큼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거래의 결합관계를 써보면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죠. 대변의 자기 주식은 자본 증가입니다. 그 중에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것이 증가된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이것도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계정이에요. 자, 6월 15일 분기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문제로 출제한 건 6월 30일 거래를 이제 문제로 냈습니다. 네, 6월 30일에 70주를, 나머지 70주를 7,000원에 처분하게 되거든요. 2022년 6월 30일은 분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에 현금을 받았습니다. 77은 49, 49만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을 팔았죠. 자기 주식이 8,000원에 산 주식이잖아요. 70주니까 7, 8에 56, 56만원짜리를 처분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두고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 차이가 지금 얼마인가요? 17만원? 그냥 7만원이요? 맞네요. 7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왜 틀리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지금 6만원의 잔액이 있고 자본 잉여금에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7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본 잉여금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상계 처리. 그래서 상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이쿠 요거 있죠. 요게 차변에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6만원을 요렇게. 그럼 10,000원만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네, 10,000원이 뭐가 와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온다 이겁니다. 10,000원이. 아까 우리 4번 보기는 대변이라고 했네. 네, 대변이면 틀리죠. 이 두 개가 다 차변 항목이에요. 차변 항목. 대변이면 그 금액이 안 맞죠? 4번 보기를 좀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4번 보기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차변을 이렇게 고쳐야죠. 네, 여러분이 그 얘기였군요. 네. 차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까지 정리를 하면은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대변의 자기 주식, 자본 증가. 여기서 자기 주식은 뭐라고요?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감소. 이건 뭐라고요? 자본 잉여금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감소. 자본을 차변에 기록하면 자본 감소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에 있는 거예요. 자본 거래에 대한 문제 3번 문제였습니다. 네. 보기 4번이 차대변을 배치를 잘못했습니다. 그 밑에 두 개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차변 항목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채점 처리 실제 시험을 이렇게 잘못 출제를 했다. 모두 맞는 걸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편집상 오류가 난 거고, 실제 시험에서 문제 출제를 잘못 출제해가지고 다 맞는 걸로 한 거는 제가 한 번 봤던가 안 봤던가 그래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그렇다 하면은 뭐 좋은 거죠. 출제자들은. 예, 틀린 사람도 다 맞는 거니까요. 그런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나오건 요거는 지금 책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도 46회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면 보기가 이러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대손 관련 자료이다. 22년 결산 시 손익계정에 계상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이냐 이랬습니다. 이런 문제 FAT 1급에서도 자주 나오죠.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자, 3건의 자료를 주었어요. 자, 첫 번째 자료, 매출채권 기초가 400이고 기초 대손충당금은 4만원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가 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손충당금 내에서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이 시점에서 대손상각비는 나오지 않죠. 다만 이제 대손충당금이 10,000원으로 줄었구나. 예, 10,000원으로 줄었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해야 되고, 기말 매출채권 680만 원이고 대손 추정률은 1%, 보충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680만 원의 1%는 68,000원입니다. 68,000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기초가 10,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58,000원을 추가 설정하면서 그때 차변의 대손상각비가 58,000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죠. 추가 설정한 것만큼 대손상각비가 비용 발생됩니다.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건물 관련 자료입니다. 22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 우리가 장부 금액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있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기말에 장부 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그 다음에
장부보조금 잔액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건물을 1,000만 원에 취득했죠. 정부보조금이 여기 1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년 1,0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빼기 정부보조금은 얼마이냐? 100만 원 중에서 이것도 100만 원을 10년으로 상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상각을 하니까 이제 90만 원 남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과 정부보조금 잔액 90만 원 이걸 빼주면 그게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190을 빼면 81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 보조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빼기 정부 보조금의 잔액 이렇게 빼줘야 된다. 그래서 81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유형자산 취득원가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자, 1억 원의 공사비를 지불하고요. 사옥을 신축했고요. 신축 기간 중에 거래은행에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본화될 차입원가 100만 원이 있다. 자본화된다는 건 이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취득세 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지 계산되시죠? 이연아님? 네. 취득원가가 얼마일까요? 4번이요. 그렇죠. 자본화 차입원가 100만 원하고 취득세 50만 원을 1억 원에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억 150만 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보험기간이 6월 1일부터 내년 여기 오타 있습니다. 23년도로 이거 고쳐주십시오. 2023년 5월 30일, 즉 내년 5월 31일일 경우에 2022년 12월 31일 결산일의 보험료에 대한 수정분계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보험료는 월알로 계산한다. 자, 수정전에 보험료가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전부 240만 원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5개월치는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24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은 5개월분의 미경과 보험료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이니까 5개월이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미경과 보험료 100만 원이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 100만 원을 자산 잡는 분계를 해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 분계라고 합니다. 차변에 선급비용 100만 원, 대변에 보험료 100만 원 해서 여기 보험료에서 100만 원을 빼줘야 돼요. 취소시켜준다 이거. 그 분계가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네요.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이냐, 또는 회계의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었죠? 추정의 변경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냐 추정의 변경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으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의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이것은 정당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죠. 1번 맞고, 2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네, 변경 내용이 더 신뢰성이 있는 거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다면은 타회사가 모두 관계 회사들이 전부 그러한 회계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 금액을 반영한다. 기초 회계기간 간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자본에 이거 잘못됐네요. 기초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요. 전기 거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3번은 거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자본은 소급 적용해서 재작성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정책은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답이다. 네, 여러분 답지 한번 보십시오. 8번. 4번이라고 돼 있나요?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이게 4번도 말이죠.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요걸 말하는 건데 이럴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돼요. 추정의 변경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급 반영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반영하는 게 맞는데 이 앞에 있는 설명하고 매칭이 안 되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3번은 맞다. 자, 한번 8번 문제는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의 변경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거예요. 우리 좀 교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풀이해 놓은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었어도 이거 3번인지 4번인지 이거 좀 망설였을 것 같아요. 4번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 뒷부분이 이게 틀린 듯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졌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 틀렸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부터는 부가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틀렸죠. 개인이 수입하는 것도 과세가 되죠. 그래서 사업자가 수입하는 것만 과세고 개인이 수입하면 과세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다음 2번. 미가공 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네, 우리가 이제 미가공 식료품의 경우는 식료품이라고 그랬죠. 식료품.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가 식료품이죠. 그럼 면세가 적용되잖아요. 면세.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을 수입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면세죠. 면세. 근데 미가공 만약에 농산물 해놓고 비식용이다. 그러면 그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미가공 식료품은 식용이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됐는데 선적이 되어야 우리가 수출은 선적이 되었을 때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거죠. 선적일을. 그러니까 이건 아직 공급이 안 된 상태예요. 즉 판매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선적되었다가 다시 들어와야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4번. 재화의 수입 시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맞습니다. 재화 수입 시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는 기업도 있고, 즉 사업자도 있고 비사업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다.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FAT 1급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현정님, 네, 거기서 한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기계장치 유지보수 매입세액 하고요. 네, 광고 제작비 매입세액 하고요. 네. 공장 부지는 이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700만 원 안 되겠고, 라본에 있는 것은 거래처 체육대회란 말이에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650만 원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다.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거죠.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거 잘못됐어요. 소매업자는
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는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됐어요. 발급해야 된다. 다음은 2번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국내 사업자끼리의 거래거든요. 이 거래가.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공급 전에 발급할 수는 있는데 확정신고기한까지 대가를 받으면 안 되고요. 예, 7일. 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가를 받아야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했는데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 법인이 없어요.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발급 의무가 면제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2번부터 네 문제는 소득세 문제예요.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2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아래의 소득은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다. 자,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소득이 처분됐네요. 네, 500만원 배당소득. 직장공제에 초과 반환금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자소득인데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에 대한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다음에 4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는 국내에서는 세금이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종합과세. 여기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건 조건부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만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금액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더해보면은 1,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융소득은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1,500이죠. 그러면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죠. 분리과세.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답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니까 4번입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연금소득
문제입니다. 1번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그래요.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맞았고요. 2번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1월달 연말정산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맞았고, 다음에 3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죠. 맞았고, 4번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이 아니고요. 1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1월 달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연금 지급하는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4번이 틀렸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은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자,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가 3,50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걸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되죠. 1,500. 과세 표준이 1,500이고.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니까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마번에 있는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1,500이란 말이에요. 두 번 계산을 해야 되겠네. 자, 1,500 중에서 1,200은 6%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6% 해보면 72만 원 세금을 메모해 두시고, 또 한 번 세금을 계산해야죠. 자, 1,500이니까 300만 원이 1,200을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15% 45만 원 나오겠습니다. 요 두 금액을 더한 것이 산출세액이에요. 117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요게 산출세액. 117만 원 산출세액을 구했고, 그 다음에 답번을 보시면은 세액공제가 77만 원, 이거 빼는 거죠. 산출세액에서. 그 다음에 라번에는 연중 6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라냐면은 환급세액을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중 원천징수한 것도 기납부세액으로 빼야죠. 자, 그러면 일단 117만원에서 세액공제 77만원을 빼면은 117만원 빼기 77만원을 빼봅니다. 40만원이 뭐예요? 40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60만원을. 그러면 마이너스 2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20만원이 환급세액이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그것이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환급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이다. 다음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네, 틀렸고 다음에 2번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결손이 발생했어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소득세법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야 돼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소득은 우리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퇴직소득 뺀 나머지가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3번이 맞았네요. 4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어떤 사업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보험 설계사, 네. 분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분들이에요. 예,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명칭은 보험회사에서 그 일하고 있는 분들은 보험회사의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예요. 자기 개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처럼 매월 보험회사에서 원천징수도 하면서 급여처럼 수익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해가면서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말정산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4번도 틀렸어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3번이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6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